쇼펜하우어 문장론 다시 5.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지음 기묵 옮김. 문체와 개성. 문체는 정신의 표정이다. 그것은 육체에 갖춰진 표정 이상으로 인격의 개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타인의 문체를 모방한다는 것은 얼굴에 맞지 않는 가면을 쓰는 것과 같다. 가면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결국 진짜 얼굴이 될 수 없으며 언젠가 사람들에게 그 본색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추악하게 생겼더라도 생기가 넘치는 인간의 얼굴이 아름다운 가면보다 훨씬 정감 있게 다가온다. 라틴어를 자주 인용하는 저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전의 문체를 모방한 글은 아무리 진리를 담고 있을지라도 어울리지 않는 가면처럼 느껴진다. 그들이 떠드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글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는 표정, 즉 문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모방에 만족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색가, 예를 들면 스코트스 에리오게나 페트라르카, 베이컨,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 등이 남긴 라틴어 저작물에는 고전과 다른 독특한 문체가 발견된다. 반면에 너무 과장된 문체는 감정을 알 수 없는 난해한 얼굴처럼 보인다. 문장을 형성하는 모국어는 그 나라 국민의 표정이다. 이런 모국어는 그리스인에서 카리브해의 원주민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 종류이며 각각의 모국어마다 명확한 특징과 구별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타인의 문장 속에서 발견되는 문체상의 결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신이 글을 쓸 때 그런 결함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문체의 독자성. 어떤 정신적 작품, 즉 저작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그 저자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의 일관된 사상을 알고 싶다면 그가 남긴 모든 작품을 읽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어떤 식으로 사색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혹은 어떤 식으로는 작가의 사고체계에 갖춰진 고유한 성질이며 이 성질을 지배하는 개념은 독자성이다. 그리고 작가의 사색에 내포된 고유한 성질을 비추는 거울이 바로 문체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작가의 문체를 통해 그의 사상을 결정짓는 형식적인 특징, 즉 정신의 고유한 형태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문체가 변해서는 안 된다. 작가가 개인적인 문체를 소유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원료인 밀가루를 어떤 식으로 반죽할 것인가와 동일한 문제인데 어떻게 반죽하느냐에 따라 빵의 성질이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반죽의 모양이 빵의 종류를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므로 중요한 것은 반죽의 질이다. 지난날 오일렌 슈피겔은 어떤 사람이 질문도 하기 전에 대답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묻자 그에게 앞을 향해 걸어보시오라고 명령했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확인한 후에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지점에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처럼 질문의 내용을 들어봐야 언제쯤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지를 가늠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나도 이와 마찬가지로 책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저자가 쓴 글을 몇 줄 읽어본다. 이런 단순한 검증만으로도 과연 이 저자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눈치챈 약삭빠른 작가들은 특유한 문체를 억지로 지어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작가의 고유한 문체는 소박한 정신과 순수한 신념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하나의 건축물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미덕을 타고나지 못한 이상 개인의 고유한 문체는 이룩되지 못한다.
즉, 평범한 두뇌를 가진 일반인들은 생각과 동시에 글로 표현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글을 쓸 경우 문장은 보잘것없는 소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개중에는 간혹 읽을 만한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성실한 태도로 글을 대하고 실제로 머릿속에서 사고한 평범한 생각들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 그 대상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일 경우 꽤 유익한 글을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정은 이와 정반대다. 대다수의 작가들은 도달할 수 없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글을 쓰고 있다. 실제로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위대한 사색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연극을 꾸미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주장을 날조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난해한 문체와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신조어를 섞어 장황한 문장을 만들어낸다. 독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없도록 복잡한 문장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대중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과 대중에게 자신의 편협한 지식을 감춰야 한다는 은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자신의 미숙한 사상을 마음껏 덧칠한 후 위대한 철인의 그림자를 흉내내고자 몸부림친다. 이 같은 몸부림의 목적은 이 난해한 문장 뒤에 진실로 위대한 사상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데 있다. 짜깁기 수법과 문법, 논리, 수사. 그런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이 어디선가 곁눈질한 타인의 사상을 조금씩 끄집어내 짜깁기 하는 수법이다. 이렇게 짜깁기한 문장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그들은 잠언토의 짧은 문장과 역설적인 반어법을 남발한다. 이런 기법은 실제로 내포된 것 이상의 의미를 독자에게 암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연 철학에 관한 시일링의 저술이다. 또 한 가지 수법은 홍수처럼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무작위로 쏟아내는 방법이다. 이 경우 독자는 눈앞에 펼쳐진 단어에 질려 버리게 되는데 이런 감정을 감동과 착각하게 된다. 그 결과 마치 위대한 사상을 접한 것처럼 몽롱한 의식에 사로잡혀 그 엉터리 수법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켜 준다. 이처럼 낙후된 글쓰기도 정상적인 문체처럼 문법과 논리, 수사라는 세 가지 기본 형태를 필요로 한다. 다만 일반적인 수법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피에테가 남긴 대중적인 간행물이나 그 이름을 운운할 가치마저 없는 비열한 철학자들, 즉 지푸라기 같은 두뇌를 소유한 인종들이 발간한 소위 교과서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런 예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문장 작법을 상정하고 오직 자신들만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이런 문장을 가리켜 학구적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 사색의 결과는 전무하고 문장만 길게 늘어뜨려 한참을 읽다 보면 마약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 때문에 독자는 독서로 인해 고문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인류가 낳은 철학자 중 가장 비양심적이고 후한 무치한 해겔과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만든 학술 연구 연보야말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또 가끔은 유머러스한 문장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완전히 미쳐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문장이 탄생하곤 한다. 어쨌든 그들이 문체에 기울이는 노력만큼은 대단하다. 이런 노력은 자신들이 아무런 재능도 타고나지 못했다는 모멸감에서 탈피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무지한 족속이며 사고가 결여된 정신적 불구라는 진실만이 더욱 확연히 드러날 뿐이다. 그들이 나름대로 고안한 문체, 즉 단어를 끝도 없이 늘어놓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복합 문장은 일반 대중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지식인은 속일 수 없다. 이 점을 잘 아는 비열한 저술가들은 자신의 글을 통해 누군가 대신 생각해 주기를 고대한다. 한마디로 어리석음의 극치라 하겠다. 하나의 문장을 위해 지불하는 그들의 이 같은 노력은 무의미한 단어를 사상으로 위장한 후 독자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즉 장사꾼이 온갖 방법으로 물건을 판매하려고 시도하는 장사 속인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그들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를 둘러대고 복잡한 부호 등을 활용해 마치 지성인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결코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쓴 글을 팔기 위해 문체를 가면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교하게 만든 가면을 통해 독자들을 기만하고 있다. 간혹 그들이 뒤집어 쓴 가면의 정체가 폭로되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재빨리 다른 가면으로 바꿔 쓰곤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라고 생각된다. 바쿠스 제전에 참가한 술 망나니의 역할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엄숙한 철학자로 변신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장황한 문장을 나열하는 전형적인 학자의 모습을 흉내냈다가 결국 현대적인 의상을 차려입은 크리스티안 볼프의 모습으로 관 속에 누워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호주머니 속에 이런 종류의 가면이 수도 없이 저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현상이 독일에서만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 이런 가면을 소개한 장본인은 피테였고 셸링이 완성했으며 해계를 통해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그 매출은 엄청난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글쓰기. 독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글처럼 쉬운 것은 없다. 반대로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글을 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증스러운 글쓰기는 독자가 실제로 사색해보면 그 가치가 모두 무용해진다. 비록 문장력은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그 문장에 담긴 정신이 진리라면 언젠가는 참된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호라티우스도 현명해지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좋은 글을 썼다고 현명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작문기술에 연연하는 글쓰기는 연금술사의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금은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이며 원래부터 금이었다. 그러나 연금술사들은 금의 대용품을 만들어내고자 무모한 연구와 어리석은 시도를 반복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대용품은 결코 진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붓을 들고 글을 쓰려는 자는 대용품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글을 쓰는 행위는 만약 그 목적이 독자를 통해 실현될 경우 자신의 내면에 숨어 있는 정신의 이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인간이라는 생물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자들이 저자의 주장을 믿지 않는 이유도 그동안 수없이 속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의 냉소적인 태도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박한 기품과 정직한 글쓰기야말로 작가에 대한 가장 훌륭한 찬사이다. 소박하다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의미이며 정직하다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다. 소박하고 단순한 문체는 독자를 정신의 세계로 유혹하지만 부자연스럽게 덧칠된 문장은 읽는 이로 하여금 심란함을 느끼게 한다. 위대한 사상가일수록 가능한 순수하고 명확하게 간결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단순함이야말로 진리의 특징이며 모든 천재들 또한 단순함을 사랑했다. 앞서 말했듯이 아름다운 문체는 사상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시대를 농락하는
사이비 사상가들처럼 문체를 통해 사상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문체는 사상의 실루엣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졸렬한 문장이 탄생하는 원인은 문체가 졸렬해서가 아니라 작가의 사상이 졸렬하기 때문이다. 읽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되는 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주장하고 싶은 사상을 소유해야 한다. 이 규칙은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법칙이다. 실제로 이 규칙만 이해해도 올바른 문장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칙을 경시하는 것이 현재 독일에서 활동 중인 철학 전문 저술가 및 작가들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피이테가 나타난 이후 이런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장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사상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학 강단에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사이비 철학자들이 선택한 이 같은 수법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졸업생들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현재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인류 문필가들에게서 예외 없이 발견된다. 이런 수법이야말로 여러 가지 형태의 악문을 생성하는 자궁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연스럽고 모호한 다의적 표현,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문장, 쓸데없는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단어의 홍수가 대표적인 규격인데 낡은 물레방아처럼 끝없이 돌며 독자의 눈을 어지럽힌 뒤 사상의 절실한 빈곤을 숨기는 은닉형 문체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태어났다. 이런 종류의 문장은 몇 시간씩 읽더라도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독일어를 물들이고 있는 문장 작법과 작문 기술의 견본을 꼽는다면 저 악명 높은 독일 영감일 것이다. 독일인이 자랑하는 냉정하고 침착한 정신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튀어나오는 온갖 종류의 악문에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있다. 작가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조용히 책장을 덮는다. 어느새 독일인들은 이런 종류의 악문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독자의 주머니에서 그마 몇 잎을 쥐어 짜내기 위해 글을 쓴 작가의 본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간결한 문체, 정확한 표현. 이에 반해 훌륭한 사상을 풍부하게 지닌 저술가는 독자의 신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주장해야 할 중대한 사상과 진실한 진리만을 설파한다. 독자들이 그의 작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처럼 양심적인 저술가는 자신이 실제 주장할 수 있는 진실만을 글에 담기 때문에 항상 꾸밈없는 간결한 문체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구사하게 된다. 그가 글을 쓰는 목적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온전히 주입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글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독자를 계몽시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작가들은 포아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사상은 한낮의 햇살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외치며 나의 언어는 결코 어리석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노라. 이 밖에도 포아로는 현재 독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작문 기술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들은 말이 많지만 그들이 하는 말 중 진리는 없다. 이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변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되도록 명확한 어법은 삼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생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완벽한 증거이다. 이 같은 특징을 통해 살아남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독자가 이해할 수 없는 좀 더 추상적인 표현을 추구한다. 그러나 온전한 정신을 갖춘 작가라면 모든 계층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구사한다. 문법상의 오류.
정신의 대표적인 기능은 사물을 직관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직관화는 일종의 단순한 표현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런데 정신이 결여된 자는 사물을 직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상적인 변이를 일으키고자 여러 가지 문체상의 특징을 발굴해내는 것이다. 이런 사례 중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최근 10년간 독일의 출판계에서 관행처럼 반복되어 온 문법상의 오류이다. 예를 들어 일으키다라든가 발생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해야 될 것을 대부분 제약하다라는 한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동사가 유행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동사보다 그 의미가 좀 더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용이 더욱 빈약해져, 즉 이에 따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처럼 모호한 의미가 되어 언제든지 그들에게 도주할 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란 자신의 무능함을 너무나 정확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명백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패거리를 말한다. 이 같은 작가의 개인적 성향뿐 아니라 민족성에 의해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독일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거칠지만 문학만큼은 아둔한 작법으로 쓰인 작품일수록 열광한다. 독일인이 이처럼 모순된 국민성을 보이는 원인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고 있다. 영국인은 무엇인가를 써야 할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지한다. 반면에 독일인은 영국인의 이 같은 태도를 추종하기만 한다. 어쨌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으키다, 발생하다라는 단어가 최근 10년간 문장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는 대신 도처에서 제약하다라는 단어만 사용되고 있다. 평범한 작가들이 발표한 저작물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들이 항상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의미의 어휘를 즐긴다는 점, 즉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문장은 개별적인 단어가 유기적으로 조합된 예술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성된 단어를 문장과 대치시켰을 뿐이다. 그들에게 사상이 부족한 이유는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애초부터 사상을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주형, 즉 현실에 대한 사색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수수께끼처럼 뒤얽힌 언어의 그물과 독자를 혼동시키는 복잡한 구조의 문장 및 진부한 표현을 신봉하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의 작품은 달아빠진 활자로 찍어낸 인쇄물처럼 흐느적거린다. 반면에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발표한 작품을 읽어보면 그들이 진실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음이 느껴진다. 그들은 이렇게 우리를 고무시키고 정신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앞장선다. 이들 양심적인 작가만이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각각의 언어를 조합해 나간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사상과 비양심적인 작가들의 서술을 비교해보면 살아있는 인간의 팔로 그린 그림과 타인의 작품을 모방한 위작처럼 뚜렷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양심적인 작가가 기록하는 문장마다 화가의 붓질처럼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다면 비양심적인 저술가의 문장은 엉성하게 조립된 고철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는 음악에서도 발견된다. 천재의 작품은 모든 부분에서 그의 고유한 정신세계가 감지되며 이것이 작품의 특별한 형식을 이룬다. 리텐베르크는 이를 두고 정신의 영원한 편재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셰익스피어 연극 전문 배우인 게릭의 온몸에서 극에 몰입된 영혼이 느껴졌다고 한다. 객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
지금까지 독자를 속이는 저급한 저작물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주의할 점을 보완해둘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저작물 때문에 독자가 체감하는 무료함에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두 종류가 있다. 객관적인 무료함은 명확한 사상과 지식이 결여된 저자의 결함에서 비롯된다. 사상이 풍부한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 때문에 항상 뚜렷한 윤곽으로 독자를 납득시키고 무의미한 언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즉 독자와 자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독자는 그의 글에서 지루함을 느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만약 그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오류일지라도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사색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므로 최소한 형식적인 면에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무료한 저작은 근본 사상과 형식이 모두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주관적 무료는 객관적 무료와 달리 상대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독자가 저자의 주장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독자가 저자의 주장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독자가 관심을 느끼는데 어떤 한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난 사상일지라도 읽는 독자에 따라 권태를 느낄 수 있다. 반대로 열등한 사상이더라도 주관적인 기분에 의해 흥미를 느끼는 수가 있다. 가능하면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처럼 사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사색에 대한 표현, 즉 언어만큼은 누구나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의 저술가들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언어로 비범한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작가의 능력이다. 그러나 독일의 저술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정반대이다.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개념을 지극히 고상한 표현으로 치장한다. 극히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상을 기묘한 어조와 거드름이 섞인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읽어 내려간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들의 문장은 귀족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뒤룩거린다. 요컨대 그들은 부족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공허함을 거만하고 화려한 문체와 과장된 몸짓으로 대신하는 것 같다. 프랑스어의 스타일 엠페스의 긴장된 문체는 독일어 문법상 불가능한 표현이다. 그런데 많은 작가들이 이런 투의 외래어를 자신의 문장의 멋대로 보완하고 있다. 마치 독일어만으로는 자신의 사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뜻도 통하지 않는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식이다. 작가들은 이런 외래어를 쓰면 자신의 문장의 위험이 갖춰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교계에서 신분을 가장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작가의 정신적 빈곤이 독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둔갑하고 있다. 이렇듯 거만한 말투로 글을 쓰는 자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을 숨기고자 어울리지도 않는 값비싼 의상으로 몸을 감싸는 졸부와 같다. 진정한 신사는 아무리 허술한 복장으로 거리를 활보해도 누구 한 사람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다. 즉 호화로운 장식품과 값비싼 의상이 졸부의 더러운 속성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듯이 자신의 지적인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함부로 언어를 도용하는 것은 지적 천박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평상시 이야기하는 투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글은 어떤 경우에도 비문에 새겨진 문체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 비문에 새겨진 문체야말로 모든 문체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글을 쓰기 위해 고심하는 만큼 그 반대되는 노력, 즉 글을 쓰듯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노력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노력의 결과와 문체. 표현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문장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빈곤하다는 반증이다. 이처럼 표현이 모호해지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불명료하기 때문이며, 작가의 사상이 불명료하다는 것은 사색의 오류, 모순, 부정에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하나의 사상이 떠오르면 그는 즉시 머릿속에 떠오른 사상을 명료화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바로 문체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성으로 고찰할 수 있는 모든 사상은 언제 어느 때나 명료하고 평범한 언어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장이 난해하고 불분명하며 모호하다는 것은 그 문장을 조립한 작가 자신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응석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숨기려 한다. 피테와 셸링, 헤겔처럼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을 평소의 지식처럼 위장하고 싶어 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고 싶어 한다. 쿠인틸리아누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쉽게 말하고, 학식이 부족할수록 더욱 어렵게 말한다. 이 밖에도 수수께끼 같은 표현을 삼가야 되며, 자신이 현재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혹은 주장하지 않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독일의 저술가들은 언제나 명확한 표현을 회피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친근감을 주지 못한다. 어떤 작용도 정도가 지나치면 처음 목표했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언어 또한 사상을 알기 쉽게 도울 수는 있지만, 그 효용도 적정한 한계를 유지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 한계점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언어의 양적 확대만 추구하다 보면 전달되어야 할 사상은 결국 명료함을 잃고 만다. 이 같은 한계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문체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판단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